이번 시간에는 호수의 식물 플랑크톤의 종류, 그 중에서 남조류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 플랑크톤의 종류가 많습니다. 보통 한 호수에서 조사되는 플랑크톤의 수가 종으로 따지면 30종, 많은 경우에는 70종 이상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물 플랑크톤의 종류를 감별하는 방법으로는 현미경으로 보면서 모양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식물 플랑크톤은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양만 가지고도 상당히 어느 정도 종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분류의 키가 되는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세포의 모양과 크기,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구형이냐 원통형이냐 또 좌우대칭형이냐 방사대칭형이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생긴 구형이라도 크기가 3마이크론짜리가 있고 똑같이 생겼는데 6마이크론짜리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다른 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종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 세포의 크기도 중요한 분류 키가 됩니다. 그 다음에 편모가 있느냐 없느냐, 편모가 또 몇 개가 있느냐, 선모가 있느냐, 편모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랑크톤들을 분류하는 데 하나의 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체의 모양이 있습니다. 군체의 모양은 크게는 이 사상, 실 모양이라는 거죠. 필라멘토스라고 하는 사상이냐 아니면 콜로니는 여러 개가 이렇게 덩어리로 뭉쳐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아니면은 단세포 또는 콜로니라고 해도 세포 수가 4개, 8개 이런 작은 콜로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분류 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엽록체의 모양과 수, 엽록체라고 하는 것은 식물 플랑크톤 세포 내에 광합성을 하는 그런 세포 소기관이죠. 그런데 그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컵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고구마처럼 생긴 것도 있고, 또 나선형으로 스프링처럼 생긴 것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엽록체의 모양이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엽록체의 모양, 그 다음에 큰 거 한 개만 있느냐 아니면 작은 것이 여러 개 있느냐 등등 이런 것도 분류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류의 종류, 파일럼을 한 15개로 나누는 사람도 있었고 10개 정도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파일럼들이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 담수에서 흔히 나타나는 식물 플랑크톤 몇 종류만, 5종류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남세균입니다. 남세균, 영어로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요거는 원핵생물이죠. 원핵생물이고 나머지는 다 진핵생물입니다. 그래서 원핵생물이기 때문에 박테리아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과거의 이름은 영어로 블루그린 LG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다 LG죠. 다른 것도 다 LG니까 물속에 사는 광합성하는 하등 생물은 전부 LG라고 불렀는데 이 남조류도 블루그린 LG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한자로 남조류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원핵생물은 진핵생물과 구분하자. 그래서 원핵생물은 전부 박테리아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래서 사이아노박테리아라는 이름으로 한 1990년대 말경에서 이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도 남세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직도 관행적으로 많은 곳에서 남조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조류가 환경 분야에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진하게 물을 초록색으로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생물입니다. 그 외에 규조류, 다이아톰즈라고 하는 규조류가 있고 그 다음에 녹조류, 그린 LG 이것도 녹조류고 남세균도 녹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색깔이 좀 다릅니다. 이 녹조류는 육상 식물의 녹색과 같은 짙은 녹색이에요. 그런데 이 남세균의 녹색은
연한 녹색입니다. 연두색에 가까운 그런 녹색을 띱니다. 그래서 색깔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담수 적조를 일으키는 와편모조류 다이너플래젤레이트라고 하는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황갈조류 크라이소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황갈조류의 조류는 이 다이아톰하고 같은 그룹으로 묶기도 하고 별도로 분류하기도 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자,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남조류,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했습니다. 이 사이아노박테리아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부영양호의 지표종이다. 빈영양호에서는 나오긴 나오지만 그렇게 많이 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영양화가 되면 대량으로 증식해서 스컴을 형성합니다. 스컴이라고 하는 것은 물 위에 떠오르는 거죠. 세포들이 물 위에 떠서 페인트를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찌꺼기가 떠있는 현상, 그것을 스컴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컴이 형성되고 물이 연록색으로 변하는 현상, 그것을 녹조 현상이라고 부르죠. 이 사이아노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또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질소 고정 능력입니다.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기 중의 N2를 암모니아로 환원합니다. N2는 삼중결합으로 아주 단단한 공유결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물이 잘 이용하지 못하는 불활성 기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혹 박테리아라든가 이 사이아노박테리아 이런 종류는 이 N2를 특수한 세포 내에서 암모니아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질소 비료 공장에서 하는 공정을 바로 이 세포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의 질소가 고갈돼서 다른 플랑크톤이 살기 어려울 때 이 남조류는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런 질소가 부족할 때 남조류가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점액질의 쉬트로 둘러싸여 있다. 쉬트라는 것은 칼집이라는 의미인데, 점액질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세포 크기보다 훨씬 더 두꺼운 크기로 둘러싸고 있는데 아주 밀도가 낮은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밀도가 낮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침강 속도가 느려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또 하나는 섭식을 방해합니다. 동물 플랑크톤이 먹으려고 해도 이 점액질 덩어리 속에 들어가 있어서 쉽게 동물 플랑크톤 입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또 먹은 다음에도 소화관 내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않고 배설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에 있는 점액질만 조금 분해되고 세포가 그대로 다시 배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는 이 점액질이 샌드 필터를 막아가지고 정수에 방해를 하는 그런 장애를 주는 조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이 기낭을 가집니다. 가스 베시클이라고 하는데, 이 파이프 모양의 구조물이 세포 안에 생깁니다. 그 안에다 공기를 집어넣어요. 근데 이 파이프가 이제 여러 개가 생기면은 세포의 밀도가 낮아져서 수면으로 떠오르는 효과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집니다. 빛을 독점하죠. 그 밑에 있는 플랑크톤들은 빛을 못 받게 되고 수면에서 빛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런 유리한 점을 가진다. 물론 수면에만 몰려 있으면 거기는 영양분이 부족해집니다. 영양소가 부족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빈영양호에서는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영양소가 충분한 부영양호에서 인을 다 흡수해서 몸 안에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면으로 떠오르면은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독점하는 그런 유리한 점을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아노박테리아가 또 이 수환경에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독소하고 냄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독소를 만드는데 간독,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간독을 만듭니다. 이게 남조류 독소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독소입니다.
뒤에 남조류의 독소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또 소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신경독도 만듭니다. 뉴로톡신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아나베나에서 처음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아나톡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북한강 쪽에 많이 늘 번성하는 아나베나가 많이 생성하는 독소입니다. 그 다음에 냄새를 내는 남조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냄새 물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지어스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MIB라고 하는 물질, 이것이 제일 대표적으로 냄새를 많이 내는 물질입니다. 제일 흔한 게 지어스민입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정수한 다음에도 수돗물에서 곰팡이 냄새, 흙 냄새, 뭐 이런 냄새가 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식물 플랑크톤 중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종류이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물에 이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성장하지 않도록 할까 하는 것이 바로 물 환경 관리의 핵심 목표가 됩니다. 사이아노박테리아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대표적인 종류가 이 마이크로시스티스라고 하는 지너스입니다. 이 마이크로시스티스, 시스트라는 것은 작은 세포를 시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아주 작은 세포들이 막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따서 아마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작은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이 하나가 한 3마이크론, 4마이크론 이렇게 되는 그 플랑크톤들입니다. 요건 좀 점이 좀 크죠. 큰 것들은 한 6마이크론에서 8마이크론 정도, 직경이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종류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개가 뭉쳐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점액질 덩어리가 이렇게 있고 그 속에 세포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액질 덩어리 속에 세포들이 떠 있는 그런 형태이죠. 그런데 마이크로시스티스가 여러 종류, 한 8종 정도가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 콜로니의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콜로니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종을 어느 정도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콜로니가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있고 겉부분에만 있고 여기는 속에까지 세포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모양이 이거 불규칙합니다. 이런 불규칙한 모양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포 밀도가 좀 낮아 보이죠. 이것은 점액질 덩어리가 있는데 세포는 겉에만 있습니다. 속에는 그냥 비어있는 점액질입니다. 그런 이런 종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가운데가 뚫리는 구조를 가집니다. 가운데가 뚫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콜로니도 있고, 그래서 이 콜로니의 모양, 세포의 크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감별을 합니다. 세포 자체는 그냥 구형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 가지고는 콜로니를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종을 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마이크로시스티스라고 하는 종류가 국내 호수에서 가장 흔하게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종입니다. 간독을 많이 생성하기 때문에 이걸 먹고 간암 발생이 높아진 그런 지역도 있고 사람이 죽은 사례도 있고 그렇죠. 이 사이아노박테리아 중에 마이크로시스티스, 이것은 세포의 크기, 이렇게 작은 세포하고 이렇게 큰 세포, 작은 세포하고 큰 세포, 이렇게 세포 크기, 그 다음에 군체의 모양, 콜로니가 이렇게 원형이냐 불규칙한 모양이냐, 이렇게 그 윈도우가 뚫려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남조류 중에서 필라멘트 형태를 띈 것이 있습니다. 필라멘토스라고 하고 한자 말로는 사상조류라고 하는데, 실 모양을 띠는 그런 조류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 아나베나라고 하는 종류입니다. 북한강에 많이 우점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실 모양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렇게 세포가 분열하면서 옆에 붙어 있어요. 세포가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실 모양이 되는데 직선이 되기도 하고 모양이 약간 이렇게 꼬부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베나를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보면은 특이한 세포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색이 엷은 그런 세포가 있죠. 이것은 그 광합성 색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지 않는 세포이고 껍질이 아주 두꺼워요.
그래서 산소를 차단합니다.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옆에서 영양물질은 들어와 가지고 산화환원 전이 ORP를 낮추는 조건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질소를 암모니아로 환원하는 그 환원 환경을 만들어 놓은 세포예요. 이것을 E형 세포, 헤테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특이한 세포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좀 큰 세포가 있습니다. 아키네트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분법으로 분열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포자가 터져 나와서 여러 개를 씨를 퍼뜨리는 그런 포자를 만드는 증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이러한 헤테로시스트라든가 아키네트라든가 이런 세포들이 이렇게 끄트머리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또는 있는 종류도 있고 없는 종류도 있고 헤테로시스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종을 감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나베나는 그 신경독을 생성하는 종류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나톡신이라고 하는 신경독인데 동물을 곧바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그런 독소죠. 좀 더 그 헤테로시스트와 아키네트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아키네트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남세균, 남조류는 이 점액질 쉬트를 가지고 있는데 점액질의 껍질은 어떻게 생겼느냐면 여기 보면은 약간 희미하게 테두리가 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남조류를 둘러싸고 있는 점액질 가장자리 겉부분에 다른 뭐 부유물질들이 붙은 거예요. 뭐 박테리아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박테리아 곰팡이 이런 것들이 붙기도 하고 물속에 있는 그 토양 입자, 작은 미세한 미네랄 입자 이런 것들이 붙기도 하고 달라붙어서 경계면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거 무색 투명하지만 이런 부유물이 붙어서 이제 가장자리가 보이는 거죠. 좀 다른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런 형태로 보입니다. 이렇게 점액질 시트가 있고 속에 세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세포가 가운데 있고 주변에 뭐가 흐물흐물하게 둘러싸고 있죠. 이게 그 점액질 시트가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또 마이크로시스티스 같은 종류는 이렇게 큰 점액질 덩어리가 있고 그 속에 세포들이 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액질 껍질이나 콜로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남세균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침강 속도를 늦추게 하는 효과가 있고 또 동물 플랑크톤이 잘 먹지 못하게 하거나 소화를 방해하는 그런 방어기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남조류는 그 기낭, 가스 베지클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위로 떠오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로 떠오를 수가 있어요. 뭐 마이크로시스티스도 기낭이 있고 아나베나도 기낭이 있고 이렇게 물을 받아 놓으면은 이렇게 위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수면에서 보통 남조류는 수면 한 2m 이내에 다 분포합니다. 그 아래에는 거의 없어요. 위로 다 잘 떠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수면에서 그 빛을 독점하는 현상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위로 떠올랐을 때 수면에 바람이 불거나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것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컴이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몰려가서 여기서 모이게 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물은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스컴이 계속 위로 떠올라가서 여기 이제 밀집하게 되는 거예요. 밀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여기 사진을 보면은 이 가장자리에 이렇게 스컴이 몰려 있죠. 그러니까 바람이 이 방향으로 분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불어서 스컴들이 바람 가는 쪽으로 몰려 있는 그런 그 불균질한 분포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식물 플랑크톤 밀도를 조사하는데 오차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렇게 그 스컴이 있는 곳에서 조사한 경우와 중앙부에서 조사하는 경우 또는 이렇게 바람이 이 방향으로 불었다면은 이쪽 편에서 바람이 불어 간 쪽에서 조사하는 경우와 바람이 불어 오는 쪽에서 조사하는 경우에 이 밀도가 완전히 다른 값을 보이게 되죠.
이 남조류가 많이 모이면은 물에 이렇게 스컴이 뜨는데, 이것은 뭐 여러 해 전에 내가 그 팔당호에서 찍은 사진인데, 보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뭔가 수면에 페인트를 뿌려놓은 것 같이 덮여 있죠. 그 다음에 약간 노란색, 흰색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세포가 죽은 거예요. 이제 오래되고 또 햇빛을 계속 받으면서 영양분이 떨어지고, 위에서 죽은 세포들이 약간 허옇게 보이는 겁니다. 심하면은 이제 수면에 이렇게 녹색 위에 이렇게 허연 말라붙은 세포들이 막 떠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변한 현상을 녹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녹색의 조는 그 조류라는 그 조자가 아니고, 여기는 그 생물의 종류를 말하는 조류가 아니고, 이것은 물의 흐름, 바다에서 말하는 물의 흐름을 뜻하는 조류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 생물의 종류를 말하는 녹조류라고 할 때 녹조하고, 녹조 현상이라고 말할 때 녹조하고는 한자가 다릅니다. 영어로는 이 녹조 현상을 Cyanobacterial Bloom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녹조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Cyanobacterial Bloom이라고 하고 특별한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오꼬, 푸른 가루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는 아오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남조류들은 이렇게 수면에 뜨면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고, 진한 초록색의 스컴들이 이렇게 떠 있는데, 이 스컴들은 독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유동물이 먹으면은 크게 죽거나 이런 해를 입을 수도 있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도 이 남조류의 독소에 의해서 간이 점점 손상이 돼 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와편모조류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 와편모조류는 바다에서 아주 관심의 대상이 되는 종류입니다. 왜 그러냐면 적조를 일으키는 종류예요, 바다에서. 그런데 이 와편모조류가 담수에서도 가끔 적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수적조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적절한 용어인 것 같은데, 물의 색깔이 바다에서는 적조가 일어나면 갈색이 많고, 간혹 붉은색도 좀 띕니다. 노란색도 있고 갈색, 또 분홍색 이런 색깔도 있는데, 담수에서 나오는 종류들은 거의 다 갈색이에요. 거의 다 짙은 갈색을 띄어서 어떻게 보면은 커피 색깔 같은 그런 약간 어두운 갈색을 띠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적조 종류하고는 색깔이 좀 달라요. 그런데 색깔만 다른 게 아니고 바다에서 적조를 일으키는 종류는 독소를 잘 만듭니다. 그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소를 잘 만들어서 물고기나 이 수생 동물을 죽이는데, 담수에서 사는 종류는 독소가 없어요. 독소가 없어서 동물 플랑크톤이나 뭐 어류의 좋은 먹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관상으로는 짙은 갈색을 띠니까 미관상으로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주게 되죠. 이 와편모조류는 편모를 가지고 있어서 헤엄을 아주 잘 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헤엄을 칠 수가 있어요. 양성 주광성을 가집니다. 주광성이라는 말은 빛을 보고 달려간다 이런 말인데, 양성이라는 말은 빛을 향해서 달려가는 종류입니다. 이 동물 플랑크톤은 그 음성 주광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빛을 피해서 다닙니다. 그런데 와편모조류는 빛을 찾아서 갑니다. 왜냐하면 광합성을 하려고 빛이 있을 때 낮에 수면으로 올라가요. 수면에 쫙 떠서 수면이 짙은 갈색으로 물들 정도로 모였다가 밤이 되면 다시 싹 흩어져서 물이 맑아집니다. 그렇게 그 빠른 속도로 헤엄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얼 마이그레이션, 일주기 마이그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이면은 내려가면서 흩어지고 낮에 위로 올라오는 그런 일주기 변동을 보인다. 페리디늄이라고 하는 속이 가장 흔한 종류입니다. 이것은 그 소양호에서 그
우점하고 있는 종류인데 80년대부터 출현해가지고 소양호의 물이 이렇게 시커멓게 커피 색깔로 변하게 하는 원인이 됐었습니다. 소양호에서 그 채집한 페리디늄을 그 일본의 이 전자현미경 전문가에게 보내주었더니 이렇게 금이온으로 코팅을 해서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내왔어요. 샘 주사현미경 사진이죠. 여기 보면은 이 플레이트들이 이렇게 모양이 보이죠. 이건 셀룰로스 플레이트들입니다. 셀룰로스 플레이트들이 서로 붙어가지고 껍질을 형성하고 있고, 여기 홈이 있는데 홈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나 편모가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난 홈으로 한 바퀴를 돌아가는 편모가 있습니다. 그 편모가 리본 모양이에요. 리본 모양이어서 그게 움직이면서 이제 헤엄을 치는 겁니다. 근데 유형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이게 일주기 그 마이그레이션을 조사한 것인데, 낮에는 수면으로 이렇게 잔뜩 모여 있습니다. 낮에는 수면으로 잔뜩 모여 있다가 밤이 되면 싹 흩어져요. 또 낮에는 수면으로 올라가고, 이런 그 일주기 변동을 보인다는 거죠. 여기 시간을 보면은 이게 정오 시간이고 이제 밤 시간이고 다시 정오가 됐을 때 또 수면으로 몰려온다는 거죠. 이렇게 수면으로 몰려왔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이렇게 계곡적으로 플랑크톤이 몰려갑니다. 수면에 있는 물이 밀려가면서 표면에 있는 그 플랑크톤도 밀려가서 이렇게 시커멓게 모이게 되고, 이 가운데 맑은 부분은 옆에 있는 하천이 들어오는 거예요. 플랑크톤이 없는 맑은 하천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만나는 플런지 포인트죠. 플런지 포인트에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와편 모조리가 번성하면 이 플런지 포인트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플런지 포인트의 경계선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는 호수물이고 여기는 하천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랑크톤 중에서 양으로 볼 때 가장 많은 것이 다이아톰입니다. 규조류입니다. 바다의 플랑크톤은, 식물 플랑크톤은 거의 다 다이아톰이에요. 담수에는 뭐 남조류도 있고 녹조류, 뭐 다른 종류들이 좀 많이 있는데, 바다에서는 규조류가 거의 압도적으로 우점합니다. 자, 규조류는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실리카로 된 껍질이죠. 실리카로 된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프로스티울이라고 부릅니다. 프로스티울이라고 부르는데 두 장의 껍질이 있어요. 하나가 있고 이 하나가 있고 사이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거 보면 위쪽 껍질과 아래쪽 껍질이 있고 사이에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가운데 약간 겹친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위쪽 껍질을 에피데이카라고 하고 아래쪽 껍질을 하이포데이카라고 부릅니다. 이 규조류는 실리카로 껍질을 만들기 때문에 규소가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규조류가 번성하면 물속의 실리카가 감소해요. 실리카를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실리카는 암석이 용해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암석이 용해되는 속도가 좀 느리죠. 그래서 호수에서 다이아톰이 번성하고 나면은 실리카가 전부 고갈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톰 세포가 가라앉죠. 가라앉아서 내려가면은 물속에 실리카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규조류가 번성하지 못하고 녹조류나 남조류로 종이 천이하는 원인이 됩니다. 종의 천이의 메커니즘 중에 이 실리카 고갈이 중요한 원인이 되죠. 규조류는 굉장히 종류도 많고 아주 적응을 잘한 경쟁력이 있는 종류입니다. 그 영양염류가 낮은 곳에서도 사는 것들이 있고, 부영양한 곳에서 사는 종류도 있고, 또 수온이 높은 곳에서 사는 종류도 있고, 낮은 곳에서 사는 종류도 있고, 또 빛이 아주 약한 곳에서도 성장이 가능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 플랑크톤이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규조류는 많이 번성할 수가 있다. 규조류가 번성하면은 물색은 갈색이 됩니다. 녹갈색, 녹색을 살짝 띠는 그런 갈색을 가지게 되고, 그런데 규조류 중에 이제 그 물 환경에서 또 관심을 가지는 종류는 정수장에서 응집 침전이 잘 안 되는 종류가 있습니다.
바늘처럼 긴 바늘 같은 모양의 그 시네드라라고 하는 규조류가 있는데, 이것은 응집제를 넣어도 거기에 같이 응집 침전이 안 되고 빠져나갑니다. 그 플럭에서 빠져나가서 침전지를 빠져나가서 그 다음에 샌드 필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수장에서. 그 샌드 필터 위에, 모래 위에 덮이게 됩니다. 그러면 모래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역세척을 더 자주 해야 되죠. 역세척을 또 자주 하면은 그만큼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정수 효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정수를 방해하는 그런 규조리들이 있습니다. 또 수돗물에서 비린내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 원인도 됩니다. 남조류가 내는 냄새는 먼지 냄새, 곰팡이 냄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방선균 같은 게 이제 곰팡이 냄새 이런 걸 내는데, 이 규조류 중에도 여러 종류의 냄새를 내는데 그 중에 또 비린내 같은 냄새 내는 종류도 있고 해서 규조류도 많이 있으면은 남조류처럼 그 수돗물 만들거나 수돗물 질에 있어서 방해를 주는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녹조류라고 하는 식물 플랑크톤이 있습니다. 녹조류는 색깔이 이런 짙은 녹색을 띱니다. 클로로필 A와 B를 가지고 있어서 육상식물과 같은 이런 짙은 녹색을 띱니다. 클로렐라는 단세포, 구형의 단세포 종류인데, 클라드포라라고 하는 종류가 이런 그 사상조류를 만들어서 아주 그 하천 바닥에 길게 붙어서 카페트가 깔린 것처럼 미관상 좋지 않게 하는 뉴선스 LG의 하나입니다. 클라드포라. 핵함도 비슷한 종류죠. 이런 종류들은 여기 보면은 엽록체의 모양이 좀 다양합니다. 여기 보면 엽록체가 용수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또 이렇게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기는 모양이 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엽록체의 모양이 중요한 또 분류 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녹조류는 상당히 사상조류 필라멘트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하천에서 유속이 좀 빠른 물에서도 돌에 붙어서 끊어지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식물 플랑크톤 중요한 몇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